이리 나와서 그럼 여기 사세요. 좋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범대학 사회교육계열의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철호입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에 좋은 강연을 해주시러 발걸음해주신 김대중 큰 감사를 드리고요.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강연에서 지금까지 햇볕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햇볕 정책이 북한의 경제 사회적 변화에 촉진해서 정치 군사적 변화까지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전 대통령님께서는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변화까지도 유도하고 통일의 기반을 제시하려고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햇볕 정책이 북한 체제의 변화와 특히 군사 부문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군사 문제와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를 내리시지 못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역시 햇볕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통령님께서는 햇볕 정책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북한의 체제 변화나 정치 군사적 변화를 이루고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처치를 못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볕 정책은 남북관계에서는 성공을 어느 정도 했고, 완전 성공 못한 것은 북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여기 지금 6.15 공동선언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를 민족이 자주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로 한 동시에 이 남북 간의 통일에 있어서도 제6단계가 되는 통일에서는 남쪽은 남북연합, 북쪽의 나진당지의 연방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합의가 됐습니다. 북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50년 동안 주장했어요. 그 연방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미국과 같이 중앙정부가 군사적, 외교적, 기타 내정적 상당 부분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위원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남쪽과 북쪽의 군대를 하나로 하며 어떻게 남쪽과 북쪽이 외교를 하나로 하고 그리고 국방을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내정으로 가는데 그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 불가능하지 않냐. 불가능한 얘기가 하니까 지금 반성이 오는 것이다. 그래 이에 의해서 결국은 북한이 우리의 연합수하고 거의 내용은 완전히 가짜로 당하는 그런 태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름만 나진당 경위연방이라고 했어요. 나진당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일정부, 일민족, 이 독립정부, 이 독립국가라고 안 한 것은 우리는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력은 다 인정하는 그런 것이 우리 양측의 현재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햇볕 정책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발전시켜서 이 북한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발전은 진전은 크게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은 사람들의 민심은 크게 바꿨습니다. 과거 그 우리에 대한 증오심이라든가 적대감 이런 것이 전부 지금 그 부러움, 감사 이런 것도 바뀌었습니다. 1년에 비료 식량으로 간 그 포대만 해도 수천만 개가 북한에 깔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것이 몇억 개가 됩니다. 그것이 전부 북한 사람들이 질이 좋으니까 말하자면 이 쇼핑백으로도 쓰고 또 유리창이 깨지면 거기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북한에 준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군사적으로도 말하자면 큰 진전은 없지만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휴전선에서 비난하던 확성기로 말하자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실무회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 물론 경제에는 인도를 워낙 갖고 발전시켜서 여러분이 다 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과거에는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치고 나와도 우리나라가 아주 일제사정이 일어났습니다. 휴전선에서 이 북한 본인들이 총몇방 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은 시험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저 한국 사람들이 안보국악지에 거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 은줄 모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을 피부로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와닿았다. 또 북한을 많이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 자신 있다. 정치적으로도 자신 있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이 핵배우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아는 것입니다. 인일이 아주 이론이 정연하게 설명을 못하더라도 육감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도 전쟁 나면 내가 전쟁 가야 하는데 그전하고 이런 걱정하는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야 햇빛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햇빛 정책이라는 정의는 젊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박수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영향을 제대로 못 준 것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하고 북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서 서로 북한이 우리 안전만 보장해주면 핵 포기하고 와서 미국이 직접 감시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그때 제재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먼저 제재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째서 햇빛 정책 책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별해서 얘기해서 햇빛 정책은 남북관계는 상당히 발전됐고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북핵 문제는 여기에 제가 연구해서 얘기하시기 북과 미국이 대화하고 우리는 옆에서 협력하고 중국도 협력하고 일본도 협력하고 러시아도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억울한 그 햇빛 정책을 너무 질책 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질문을 대학교 신입 1학년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그에 관련된 다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어요. 좀 대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들을 듣고서 이번엔 대학원생 한 명의 질문을 좀 드려보죠. 김유리 양, 예. 마이크를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유리라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북한 핵실험 파문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해법으로서 북한과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면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북한도 미국도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외교를 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외교를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북미 공동 책임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입장과 유사하게 느껴지는데 북핵 위기의 와중에 이렇게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은 중국 중심론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미국 중심론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책임지냐,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이 문제 해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은 미국 것은 카드를 내놓고 북한은 북한의 카드를 내놓고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대로 북한은 핵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하고 법적으로 한 번 일을 깼으니까 그걸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 안전을 보장하고 정전 제재를 해제하고 이 국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유엔에 미국 북한이 가입할 때 미국이 지지했습니다. 유엔 가입권은 국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북한이니까 안 된다면 왜 소련하고는 국교를 했고 중국하고는 국교를 했고 월남하고는 전쟁까지 하던 나라하고 국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거는 현재 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다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서로 푸시하니까 네가 먼저 해라. 네가 하는 거 보고 제가 하겠다. 이래서는 분명한 소리 안 됩니다.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나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났지만 그 사람의 최대의 염원이 미국하고 관계에서 한 겁니다. 그것만이 자기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어봤자 미국 핵할 때는 뭐 언제 장난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때리고 남한이 미국이 핵 때리고 하면 한반도 어디가 남아납니까? 우리들 모두 그때는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핵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죄 없이 분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대국 대표에서 데리고서 큰 전쟁을 치를 수 있겠지. 왜 또 해야 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나는 전쟁과의 걱정이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물론 불가피하지만 젊은 사람만 가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샤이 차플리라는 그 희극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틀러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희극 배우답게 말했어요. 전쟁은 전부 40세 이상 사람만 가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는 전쟁 안 가니까 쉽게 전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시켜나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쟁 결정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죽전을 죽고 살고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한 거 안 하니까 나는 여러분 젊은 분 볼 때는요 자주 만약 전쟁이 나면 저 사람들이 총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때가 안 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국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지 않고 남북한을 대화로 풀어가서 그래가지고 사과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날이 언제까지 끝나가야 하냐. 그것이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죽기 전에 할 사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전쟁을 반대하고 협회정책을 지지하고 남북한 평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의 상황이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강연에서도 외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그 외교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부분 질문이 참 많습니다. 하나 그러기와 유사한 질문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지현 양인가요? 이지현? 네, 저기군요.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우선 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핵각정책이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반드시 추진되었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인데요. 다만 현재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남한의 강경한 입장,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핵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핵 정책을 구상하실 때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남한 정부에 대한 PSI 적극 참여 요청, 또 금강산 관광 지속에 대한 비판 등이 있는데요. 남한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가 크게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은 무슨 폐기사람들이 개성이라는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더 죽이다, 너무 죽이다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이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냐? 매년 32억 불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1억 불 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보면. 정부 쪽에서 7천만 불, 민간이 3천만 불, 그렇게 해서 1억 불 줍니다. 32분이 1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그렇게 많이 주었으니까 공산당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독이 서독한테 이겼냐? 까꾸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독이 서독한테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개혁 개방하고 외부 민주사회의 여러 가지 민주 바람이라든가 자본주의적 바람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독이 그 승리를 가지고 산 증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하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미제국주의 앞제비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비료 식량 갖고 나서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남한 사람이 참 잘산구나 부럽다 남한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진 거. 지금 북한 사회는 이 의사가 예를 들면 오전에 심찰하면 오후에는 나가서 장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해를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집에 가서 자산을 가르쳐서 얻어먹습니다. 일집하고 먹어요. 그렇게 지금 생활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는 그런 식량이나 그런 걸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까? 개성공단 그것도 이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하고 보고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정신부터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의 경제 개선 조치 이번 이후로 북한 사회는 거의 인구 7, 8원이 장사합니다. 이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갑니다.
이제 정부가 먹여 살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장사하니까 자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체제의 변화를 지금 김정일은 북한 체제가 변할까봐 겁을 내서 일방적으로는 개방을 하면서 일방적으로는 말하면 공세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금강산이나 개성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금강산은 우리가 아까 말같이 10km 국방원이 휴전선을 위해 원인 경우가 됐고 그리고 거기 금강에 있던 군대가 다 딴 데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개성원산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가 여러분 짐작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큰 시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자연민족인데 같은 조상, 같은 문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어린이나무도 사람들이 키가 줄어들고 모두 여러 선정에 걸려있고 병이 나도 고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단점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좀 도와주고 왜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과거 소련 내 국교학당에서 몇십억 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북한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들을 존경하고 도와주고 선조 대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을 잘해주고 겁니다. 이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개성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영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개성이 지금 현재 약 8,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1,000만 평 다 하면 최소한도 35만 평, 5만 평 사람이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개성은 우리 북방에 대한 전쟁기지입니다. 또 북방 입장에서 볼 때 개성은 서울에 전쟁기지인데 그걸 내준 것입니다. 우리가 안보면에서 아주 큰 것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동해안에 장전하기 전에 해군기지가 딴 데로 공격하고 우리한테 비해준 것도 그것도 마지막에 남수를 방문자님 입장에서 큰 우리가 플러스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부러 선전하지만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의 무기는 30년, 40년 노무기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전체로 비행기로 제대로 훈련도 못합니다. 군용력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북한 관계사를 보면 말하자면 이 식량을 훔치고 민간에 가서 말하자면 이 강제로 식량을 뺏어가고 먹을 것 뺏어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억압하고 압박하면 더 강해집니다. 왜냐? 지금 북한은 산전합니다. 우리가 못한다. 우리가 배고프다. 왜 그러냐?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못살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남한 놈들이 미제국주의가 앞전가 돼서 우리 못살게 되는 겁니다. 봐라, 남쪽이 저렇게 잘 산 것은 미제국주의가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도 막기만 하면 잘 살 텐데 못하니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잘 안 할 수 없다. 이래서 국민을 선정한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일체로 듣고 외국 사람 접촉도 못하고 그리고 같은 소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50년, 60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정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피해사에 대해서는 이번 유엔 결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이미 어부장화가 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미국 국무장관이 와서 정부하고서 얘기하고 하는 모양이니까 적절한 선에서 정부가 처리할 걸로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분야 중에서 통일과 관련된 질문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을 좀 선택했는데요. 김승민 군인가요? 김승민. 어디 좀,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멀면 쪽으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대학 고국문과
2001학번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제 질문 내용은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통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방이나 연합 수준에서 멈추는 게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말에 저기 떠쟁이라고 하는데 저기 나무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꾸. 이 통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인민주의 이 국가 체제로 서로 사이좋게 살면 어떠냐 그건데 그건 절대 북한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통일 가지고 지금 백성을 끌고 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듣겠습니까? 인정받았잖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300년 우리 조상들이 유지해온 이 통일 국가는 죄 없이 분단됐는데 우리가 통일 노력을 포기하고 그만두겠다. 60년 분단 가지고 그만두겠다. 할 때 우리 조상들 영이 우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이 통일이 해야 할 이유가 그런 소극적인 입장보다도 긍정적으로 볼 때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평화롭게 살려면 통일합니다. 통일 안 하면 언제 6.25 같은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촉쟁이고 인사에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계속 살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까와 같이 인민적 이익과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한의 국민을 또 통일을 포기하고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면 전체 다수가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단단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표면적으로 지금 형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북한은 과거에 비하면 우리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라다. 우리가 부럽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까 말한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개성공단 만드는 엄청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북쪽에 가면 이 북한에 우리가 이권을 얼마나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의 철도, 전력, 항만, 관광, 도로, 그리고 전기통신, 통신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예술님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잡되면 중국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금도 북한의 소비품은 8월 9월이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럼 북한은 중국의 속에 그야말로 좀 식민지가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현재에서 나왔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북한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합니다. 얘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듣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지만 절대로 중국한테 기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하고 화해하며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중히 생각해서 좀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상처까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해서 앞으로 북한 쪽으로 진출하면 북한의 아주 저렴한 노동력, 문화가 같고 말이 같고 아니면 혈통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랑 활용해서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경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철도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도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도라고 하면 반도가 아니에요. 육로를 못 가니까. 그것이 북한하고 연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지금 유라시아 대륙 석유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죠, 온갖 광물이 나오죠. 지금 미국까지도 가서 덤비고, 소련은 물론이고, 유럽 국가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니,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세계에서 그래도 한 5, 6등 가면 그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나가서 파리, 런던까지 기차가 가면 그런 철을 실크로드가 있으면 한국은 동쪽 태평양 쪽으로 물류식 거점이 됩니다. 물류가 일어나면 이 생산과 수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당군일에 처음 보는 그런 세상,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 TV 보면 뭐 주먹이 나오고 열개소금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고구려 당시 얼마나 그 조상들이 거대한 중국 한나라 당나라 하고 맞서서 싸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 정신적으로 반드시 북한을 방창해가지고 북한과 같이 손잡고 대륙으로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파, 서구아파 나가서 한국이 지금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데 5대 경제대국 이내에 들어가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이 19세기, 20세기 같이 이 뭐냐면 산업사회 시대가 아닙니다. 산업사회는 자본이 많아야 하고 자원이 많아야 하고 뭐 인구도 많아야 되고 토지도 많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경제 시대 21세기는 우수한 인재, 여러분 같은 인재가 이 한국 제일이 아니라 세계 제일만 여러분들 돼야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해낼 겁니다. 이건 그 정보화 개념을 봤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여야기기에 아주 각박한 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를 시켰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정보화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유럽보다도 더 정보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우선 일민족, 이 독립정부 체제로 가다가 정치한 일민족, 이런 국가 체제로 우리가 통합시켜나가는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그 통일의 은혜에 보답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맞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전입 난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들이 것 같아서 조금 소프트한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소프트한 것이지 정말 요즘 전 대통령님께 소프트한 질문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동 학생인가요? 미안합니다. 김해든. 네. 마이크 나와. 마이크. 법학과 공유학번 김혜든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에 찬사와 악마가 있다는 공감이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찬사가 이기려면 사람이 이렇게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종교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 속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악마에게 지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강한 악마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원장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학생들하고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쉬운 거 하나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거 했는데 나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 우리 집사람은 강의교 개신교 신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정경을 견해점 다툰 일이 없어요. 나는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항상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거를 때때로 의심했어요. 그런 믿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만난 때가 있어요. 1973년에 일본에서 납치돼서 한국으로 오는데 배에 실려가지고 중앙정보부 공작선 배에 실려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전시를 결정해서 이렇게 묶고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눈을 양쪽 스케이트까지 입으면 전상을 붙이고 또 군대 묶고 다리를 묶고 그리고 이제 이 출석방 같은 판자 위에다가 나를 놓고 시행원자를 이렇게 묶고 오른쪽 팔에하고 발에다가 왼쪽 발에다가 이 무거운 물체를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데 나는 그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기도문을 쓰고 그랬는데 제대로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그때. 그러고는 에이 뭐 이제 바다에 가질 건데 물 북성에 들어가서 한 30분 허덕이기만 죽을 것이다. 이제는 차라리 잘 됐다. 고생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이 상어한테 물려도 좋으니까 아래토랑이만 물려도 울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뜯어보려고 이렇게 힘을 줘보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옷선을 이렇게 붙잡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우리 국민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한테 호소한 것도 정치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평소가 나요. 평소가 나고 눈에 빛이 막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옆에 있던 그 중앙정보가 그때 중앙정보인지 뭔지 몰랐어요. 한 대수는 있었는데 빽이다 하고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한 30분 있었는가 배는 막 잠에가고 근데 젊은사가 하나 뛰어들어오니 경상도 사투리로 김대중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고민 끄덕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제 사국 같습니다. 그러더니 와서 주스도 피게 되고 담배도 몰려는 거예요. 그때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는 83년부터 끊었어요. 이런 것이 필명이 있으면 개발 끊으세요. 그랬는데 한 30분 성경을 위해서 다니다가 납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기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게 됐냐? 나는 한국 CIA가 납치하니까 그것을 미국 CIA가 캐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살려라. 그냥 미국에서 그 시신이랑 국무장관인데 일본에 대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주의를 안 한다.
또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 밖에 정부차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하는 죽이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리에 죽는 것이 준비돼서 살았어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고 그래도 내가 만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 거기 있는 분한테 그 증명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니까 김산추경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산추경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니까 뭡니까? 김산추경이 듣더니 당신이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혹은 환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잡히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아니다는 것은 당신 믿음에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이다 아니다 증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좀 불만이었어요. 뭐 거기에 있는 추경이 그 추경이 하나이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내가 또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안 하면서도 마음속에 악한 일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또 남한테 참 못할 일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죽더라도 만약은 하나님 계시는 걸 믿고 죽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이 세상을 뜰 수도 있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종교 무슨 선전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기발을 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 계시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만약 저번 일이냐 어떤 일이냐 그런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이제 사생활 문제고 그래서 꼭 알고 싶으면 둘이만 저희가